이 코너 이름이 베프의 촉이군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제가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뵀는데 실제 이렇게 뵙긴 처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베프의 촉. 실례지만 현직 경찰이셨었던가요? 예, 예, 예. 아, 네. 네, 프로파일러 1기. 아, 잘 몰라서. 예. 이거 저 아침부터 좀 으스스한 얘기인데 고시원에 인체 해부도를 걸어놨다. 그런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살인 전과자다? 예. 무슨 얘기죠? 예, 사건은 이제 이 피고인의 나이는 61세고요. 예, 2020년 12월에 충남 서산에서 밤에 그 비면식 여성을 공격을 했나 봅니다. 네. 근데 처리는 강제추행 미수로 됐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사람을 잡았고요.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을 해갖고 죄명은 강제추행 미수였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었는데 네. 저는 사실 요 사건이 좀 아쉬운 거는 수사가 좀 미진한 건지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문제는 그거죠.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으면은 이게 자유롭게 나다닌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사실 불비한 부분을 당시에 공판 검사가 상당히 기지를 발휘해서 이걸 극복한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예. 그 경찰로 오랫동안 일해 오신 거를 바로 알겠는 게 조선아 수사 용어를 그냥 아직도 계속 자연스럽게 네. 쓰고 계시네요. 아까 보니까 비면식 여성.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사람 뭐 예, 예. 이런 뜻이겠고 불비한 상황에서 등등 이랬는데 그 공판 검사가 어떻게 기지를 어떤 점을 발휘했나요? 그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예. 우리나라 공판 제도에서. 사실은 이런 제도적으로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공판검사는 거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자기가 왜냐하면, 수사검사는 아니고 그냥 공소 유지만 하는 게 그렇죠. 공판검사니까. 왜냐하면은 경찰이 강제추행 정도로 데리고 왔다고 하면은 사실은 더 파괴되면은 경찰이 일단은 좀 꺼려하고 네. 왜냐하면 수사검사 자체도 사실은 좀 자기 그걸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도상으로 공판검사 여기까지 하는 경우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용기라든가 아니면 조직적인 어떤 그런 저항도 부딪혔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강제추행범 혹은 공격자들은요. 예. 불구속 상태의 경우에는 거의 출석하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사실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도 굳이 그게 구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형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B수배나 C수배 형태로 해서 그냥 기소 중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문제는 네. 예, 문제는 그 상태에서 피해자 혹은 피공격자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처음에 봤을 때 비면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중에 이 공판검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갖고 스스로 자신의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피해자의 주의를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더라. 그러면 비면식 여성이었다는 첫 수사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뭐냐? 사실은 애초에 이 여성을 노리고 공격을 했는데 검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이 놓쳤는데 네. 그대로 강제추행, 사실은 강제추행이라 살인미수였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거를 공판검사가 잘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공소유지만 담당했던 검사가 아니라 그 형사소추 및 수사를 보강지원했던 실제 그 역할을 해낸 건데 예, 예. 그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들이닥쳐 봤더니 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어떤 광경입니까? 예, 저 사실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거는 고시원에 들어섰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놀란 거는 인체 해부도가 그려져 있는 해부도. 그러니까 의사들이 쓰는 해부도. 예. 그것만 있으면 그냥 뭐 벽지를 붙였거니 생각했는데 예. 그 옆에 식칼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식칼을 벽에다가 붙여놓을 정도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검찰 수사관들이 깜짝 놀랐고 고시원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고 2평 정도, 3평 정도. 예, 겨우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벽면 정도 그리고 혼자 누우면 거의 꽉 찬다고 하는데 그 한쪽 벽면에다가 해부도하고 칼을 붙여놨다. 예. 그거를 보고 그 증거를 검사한테 보고를 했고 그 검사가 눈치를 팍 챈 겁니다. 그게 지금 공판검사 아까 예. 얘기한. 예. 네. 이분이 여자분입니다.
아마 그 임기가 얼마 안 되는,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신 것 거의 같습니다. 초임 검사 급에 예. 그래서 굉장히 열의와 노력을 많이 발휘했다. 또 우리가 여성이니까. 여성이고.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도에는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판검사께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서도 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사실은 칭찬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일을 슬렁슬렁들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예, 예. 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판검사가 판사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거를 보십시오. 그대로 넣었다 큰일 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해갖고 구인해서 구속시켜서 재판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했던 유영철 사건 때도 유영철 집에서 인체 해부학 책 같은 게 뭐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게 막 글쎄 책을 사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공부가 나쁜 쪽으로 쓰였으니까 좀 섬뜩하긴 합니다만 이런 거가 범행의 잔혹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걸 살인 각성의 유지라고 하거든요. 살인, 각성의 유지. 살인 각성 상태. 유지한다. 왜냐하면 보통 마약을 하거나 이러는 게 우리가 각성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계획적인 살인 예비범 같은 경우는요. 네. 자신이 어떻게 범행을 할지를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형태의 뭐 어떤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계획도 같은 걸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놀랍네요. 예. 범죄 심리학에 그런 용어가 있는 줄 예. 처음 알았는데 살인 각성 예, 유지하는 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뭐 인체 해부도나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시각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게 이른바 소시오패스 그런 겁니까? 사이코패스. 아, 사이코패스. 이면서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자기가 머물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고도 했다. 이건 뭔가요? 뭐 방화 충동 또는 증거인멸? 예, 아까 말한 살인 각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서 종로 모텔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이 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스스로를 계속 각성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불을 지른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하려고 했을 가능성. 요게 이제 권위살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권위살인. 예.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각성된 상태를 자기보다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공격할 수 있는 피공격자한테 투영해서 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제가 좀 지금 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 사람이 검찰에 송치까지 됐을 때는 경찰 수사가 있었을 것이고 송치 사건으로 첫 수사 검사가 또 한 번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공판 맡은 여성 검사가 자세히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왔고 뭐 인체 해부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불면식 여성 모르는 여성이 아니었다는 것도 밝혀졌고 그러면 첫 수사 때 경찰이나 검찰은 뭘 했던 겁니까? 이 사람이 저거였다면서요. 그 스토킹. 예, 30년 전에 동거하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인해서 아마도 무기징역을 받고 가석방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데 예. 전과 조회는 모든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작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스킵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서는 첨부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 경력자나 범죄 경력 자료는 당연히 넣죠. 그렇죠. 근데 이게 3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첨부해서 검찰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래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수사하기가 싫은 거나 귀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계속 그 주변을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출된 사건은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형량이 나와봤자 보통 뭐 그냥 뭐 빤하니까. 예, 빤하니까. 그냥 경미한 범죄라고 예, 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사하기 싫거나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갔다. 그러려면 뭐하러 월급 줍니까? 그럼 월급 받는 것도 귀찮거나 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의 수사의 보완을 어떤 차원에서 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이 제도적인 불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 여성 공판 검사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 거고요. 네. 이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본 적 있으세요? 현직 계실 때? 제가 2005년, 2007년, 8년 있을 때도 이런 경우는 많았고요. 네. 왜냐면 그때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계획이 있었고 네. 종로 모텔 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거죠. 그냥 모텔에 불을 지른 다음에 문 바깥에서 칼을 들고 기다리면서 계속 공격해서 7명을 죽이고 열 몇 명을 이제 살상한 네, 그 사건이었고요. 네. 제가 직접 한 것은 저는 이런 데 모텔 같은 데 직접 이제 지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사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자신의 불만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는 각성된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배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을 고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게 보호관찰 사각지대하고 보호관찰 제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형태다. 보안 처분이. 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보안 처분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이게 상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은 저쪽 어디 제주도 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 사는 겁니다. 그럼 보호관찰이 어디에서 돼야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범행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럼 수배를 하거나 아무튼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가 쭉 추적하지 않는 한 아무개 A가 문제가 있는 A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조차가 없잖아요. 그럼 범죄 예방은 불가능한데 그거를 경찰의 우범자 관리 카드라는 것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법적인 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이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경찰을 고소해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있겠네요.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사실 그게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예비검사과 관련된 거에 연결이 됐고 예. 그래서 사회보호법이나 그것이 개정돼서 확대했지만은 지금 이런 아주 위험한 재범 위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재로 오히려 역행한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재범 방지 위해서 현직 경찰이셨던 그리고 범죄 프로파일링 분야에서 독보적이신데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소지와 실거주지 자체에 대한 부분, 네. 그것을 좀 완충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보호관찰의 일원화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은 네.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떠넘기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범자 관리의 법적 권한을 주든가 예. 아니면은 법무부에 US 마샬 같은 어떤 보안관 제도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거나 지금 그게 자체가 지금 애매한 상태에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를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예.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든다? 예. 그렇지만 돈이 들어도 쓸 때는 써야죠. 그러라고 우리 세금 내고 하는 건데. 근데 돈 거기 쓰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이제 정치 권력의 목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태가 안 나지 않습니까? 태가 안 난다고요. 태가 안 난다? 예. 돈 쓴 표시가 안 난다?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불편하고 알기 싫어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뭐가 있냐? 누구를 잡고 두들겨 잡아서 정치인을 두들겨 잡아서 언론에 많이 나는 건 태가 나지만 예. 지금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 이건 피해자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을 우리 배 선생님이 제기를 하시네요. 이게 국가 권력과 자원의 배분, 그리고 이른바 돈을 편하게 쓰는 것부터 영합과 인기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사회의 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돈을 꼭 편하는 데만 써야 하는, 그거는 어디 검사받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표플리즘인데. 댓글창 좀 잠깐 볼까요? 오늘 예정돼 있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대체 뭐지?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들이 덮쳐서 가지고 다들 귀로는 배 선생님 말씀 들으셨을 텐데 댓글은 그렇게 이 코너 관련해서 많이는 올라오진 않아요. 너무 서운해하진 마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주가 조작 김건희 씨 구속해라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 속보 임주훈 님이 오늘 예정된 윤 당선인 문 대통령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노현영님은 윤석열 판공비 174억 내역 공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뉴스 인사이더 섭외력에 놀랬고 또 하나는 이 아침 이 시간에 댓글이 이렇게 활성화된 프로그램이었나 싶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이 시간대가 시사 프로들의 총 각축 경연 거의 뭐 전쟁에 가까울 만큼 청취율 경쟁이 치열한데 여러분들의 이 열화와 같은 댓글 참여 이런 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만 진행을 맡은 것이긴 하지만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잘 듣고 보겠습니다. 검사들은 생사람 잡는 데는 천부적이다. 톰 킴이라고 써주셨고요. 요게 뭐 이전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금도 그렇고 아까 그 공판 담당 검사는 참 신임 검사여서 그렇게 잘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좀 짬밥이 미안합니다. 이 경륜과 연륜이 좀 쌓이고 그러면은 거들먹거리고 힘 부리는 데는 능해지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 잘 안 합니다. 뭐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잘하시죠. 자, 그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얘기도 꺼내셨으니까 윤 당선자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러면서 피해자 보호제도 확대할 것을 공약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걸 공판검사가 했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건처럼.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 전담검사라든가 네. 그러니까 법무부나 검찰청 차원에서 또는 예. 첫 경찰 수사에서도 예, 예. 많이 놓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경찰도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경찰과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이 두 군데서 수사 지휘 때 전혀 안 됐다는 안 얘기 됐다는 아니에요. 거죠. 네. 그러면은 1차 수사검사 단계에서도 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네. 피해자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 우리의 어떤 검찰 제도는 대부분 가해자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 처벌하는 거에 중심인데 사실 우리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플러스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가해자는 처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거죠. 근데 우리의 검찰의 우선순위가 저 범인 처벌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사의 역할에 대한 확충 같은 것도 사실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충분히 너무 잘하실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걸 보완해 주시면은 네. 훌륭한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일단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일해왔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검찰 대통령 되기 전에 유일한 직업이 검사이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잘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존의 검경 수사 지휘 그리고 검사가 경찰을 불러다가 쪼기도 하고 왜 못해 하고 압박하고 윽박 지르는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전 패턴대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 같아요. 타성을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타성을 극복하라.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경 수사 뭐 이런 거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기존의 검찰 업무 타성에서 좀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고시원의 해부도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피해자를 먼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윤 당선인에 대한 매우 실무적인 주문까지 해주셔서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제가 주저넘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별 말씀을요. 당연히 그 말씀 하시려고 나오셨던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나저나 끔찍한 범죄가 참 많은데 그 스트레스도 크시겠어요? 이런 거 접하시려면? 그렇죠. 뭐 방법이 없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네. 되는 거니까요. 이런 범죄 예방하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왜냐하면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재범 왜냐하면 갑자기 큰 범죄가 갑자기 터지진 않습니다. 아,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분노를 줄이고 필적인 긴장 상태를 빼는 작업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갑자기 흉악범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회가 그런 흉악범이나 대규모 범죄 이런 것들을 배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엄청난 범죄에는 사회도 책임질 구석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베프의 촉이 이런 코너였군요. 배상훈 선생님한테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쏙쏙 뺐어야 되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인데 참 깁니다. 1시간 진행하는 동안에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이 취소됐다. 실은 그거 가지고 뉴스 브리핑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전해졌고요. 김두관 의원과의 인터뷰, 여러분의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7시 30분부터 신장식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두 분 나오셔서 이슈 3합 코너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네요. 중요한 이슈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인사이다. 노영희가 아닌 이강윤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노영희 변호사는 돌아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